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는 위기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이 출동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험부터 재테크, 연금까지 가계부의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달라지는 시대상.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은 가장 큰 걸림돌은 돈 문제. 30대 외벌이 가정의 고민은 우리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네, 위급 상황이 발생한 우리집 가계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원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노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이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도 긴장이 많이 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임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인상이 좋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어떤 재테크 뉴스를 만나보게 될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6월 소비 심리 6개월째 상승, 금리 상승 전망 업. 카드, 캐피털사,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약 1,167억 원 혜택.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다가오는데 판매 중단 이어진 앞. 전국민 고용보험 눈앞,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도 다음 달부터 적용. 네, 재테크 뉴스 살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원동현, 노지은 전문가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직접 밝혀주시죠. 그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네요. 그래요? 네, 저희는 같이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니 부부 재무 전문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솔직히 이렇게 부부이신 거는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종업계에 같이 부부로 계시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이제 노지은 전문가님께서 나중에 저희 권유를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 혼자 집에서 하던 네. 이런 고충들이 지금은 이제 본인이 직접 겪고 계시니까 네. 오히려 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얘기거리가 많아지겠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야기거리가 많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인데요. 그쵸. 반면에 사무실에서 일 얘기를 하다가 네. 집에 와서도 또 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아내, 남편 얼굴을 봐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 회사 네. 가면 또 있고 다른 일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보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을 보면 부럽긴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선택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많은 시대상이 결혼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주변에서 그 어른분들이 너는 언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좀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잔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네. 네, 최근 몇 년간의 통계청 조사 결과에 살펴보면 네. 결혼 건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는 약 33만 건에 달하던 결혼 건수가 작년 2020년에는 21만 4천 건 정도 되었고요. 전년 대비 1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유가 어찌됐든 결혼하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심이 됩니다. 나만 안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같이 안 가고 계시거나 왜냐면 제가 30대 이제 중후반이 되니까
거의 다 갔어요. 아.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결혼 안 하니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막상 뭐 생각했을 때 이유가 특별한 게 있지는 않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안 가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아마 각자 사정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결혼 안 하는 원인의 1순위가 바로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과 그리고 수입이 적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용의 불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 자체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결혼 자체를 그런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결혼 몇 년 차세요? 저희는 이제 6년, 7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 되느냐가 아니냐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면서요. 근데 그걸 또 넘기면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은 현실이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민 같은 건 없으셨나요? 준비할 때나 하고 나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전날 밤까지도 네. 다퉜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툼 이후에 네. 좋은 시간도 물론 존재하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이 처음에 둘이 같이 일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았다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나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갑자기 육아휴직 하면서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육아 비용이 들어가는 이것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적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 이제 부모님 용돈에 각 가정 집안의 경조사도 챙기다 보면은 정말 돈 들어가는 일이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노지은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점점점에 많은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돈 들어갈 일이 진짜 많아지죠. 인사치레도 많아지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오늘 1시간 동안 다뤄볼 가장 큰 주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진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그 나이대쯤이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진짜 저희 현실적인 얘기들 마구마구 쏟아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저희와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네. 될 수 있도록 알찬 정보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부 재무 설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더 믿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막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9406, 02377-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이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죠.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결혼 3년 차 아이 하나를 둔 외벌이 30대 가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여보, 앞으로 생활비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세워봤어? 우리 한 달 고정 지출 비용이랑 각종 고셔서 내는 거 카드값 다 따져서 정리해봤는데 이거 한번 볼래? 어머,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어디 더 줄일 데 없나?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만든 거야. 수입이 예전하고 비슷하면 좀 나을 텐데 아무래도 당신이 육아휴직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만만치가 않네. 애기 맡길 데 없어서 복직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걱정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리고 애기가 생기니까 사야 될 물건들이 정말 많다. 휴. 맞아.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진짜 장난 아니야.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마트 한번 가면 돈이 쑥쑥 나가는 게 느껴져. 애기한테 쓰는 건 아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우리한테 들어가는 걸 아낄지언정 아기 거는 안 되지. 왜 다들 결혼 전에 이런 조언들은 안 해주고 쓸데없는 조언들만 해주는 걸까?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아끼고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낄 거 생각났어. 당신 용돈 그거부터 줄여보자. 뭐? 여보, 자기 용돈부터 줄이면 되지 않겠어? 왜? 우리 애기 생각하면서 더 아껴봐야지. 안 돼? 나도 줄일게.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
와, 아니 두 분이 실제 부부라서 그런지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지 약간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신 예쁜 아들을 얼마 전에 얻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시라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시면서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자, 원동현 전문가님, 어떤 고민 내용인지 살펴봐 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자님께서는 인천에 사는 31세 직장인이시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바로 취직을 하셔서 올해로 사회생활 하신 지 5년 차가 되셨어요. 네.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던 그런 아내분과 결혼을 하셔서 직장생활 2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셨고 지금 결혼하고 난 뒤에 1년 반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지금은 현재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둔 상태이십니다. 근데 결혼은 진짜 결혼 자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딱 그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전보다 확연히 줄게 되잖아요. 반면에 아이와 관련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가계부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그냥 술술술술 나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아주 공감. 동감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의 고민거리를 저희가 들어보기 전에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짚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가계부 표를 한번 점검해 드리면은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수입은 사연자님 급여 340만 원에 배우자분 육아휴직 수당 70만 원 그리고 지출은 38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파악된 지출이 3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장성 보험료가 70만 원, 주택대출 상환금액이 3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이 25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은행저축이 50만 원에 주택청약 10만 원까지 고정지출로 합계 240만 원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동지출로는 식비가 50만 원에 육아비용이 30만 원, 그리고 아내와 남편분 용돈이 각각 30만 원씩 해서 합계 변동지출금이 약 14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30대 외벌이 직장인의 평범한 가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노지은 전문가님,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분들의 가계부는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조만간 가계 경제에 타격을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강주영 MC께서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복직을 할지 말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맞췄다. 네, 중요한 점을 잘 네.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명 MC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명 MC.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로 벌써 몇 개월째 함께하고 있잖아요. 으쓱으쓱. 네, 현재 사연자님 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복직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그만두실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이어나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네. 따라서 복직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가계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리 예정하고 계시니까 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연자님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월 7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건데 꽤 큰 금액이잖아요. 네. 3인 가족 모두를 포함한 금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70만 원은 사연자님과 아내분 그리고 자녀분의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사연자님과 아내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서 각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자녀분 앞으로는 1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70만 원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원동현 전문가님 어떠세요? 70만 원이면은 3인 가족의 보험료는 적당한 편인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가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는 게 적절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적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적정보험료는 가구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조사일 뿐인 거고 그 적정보험료는 본인의 가계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보장 내용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잘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적정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준비하고 계신 보장성 보험들이 대부분 환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환급금이 높게 나오는 보험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게 마련인데요. 소득이 높으시면 문제가 딱히 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보험료를 유지하시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제가 딱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보장 플랜을 세웠을지, 저희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에서 좀 속 시원하게 실제 보장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비밀인데 네. 예를 들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달에 제 앞으로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료만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와 그리고 작은할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친할머니도 자궁암을 앓으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관련된 보장을 좀 더 빵빵하게 들어둔 그런 상태이죠. 저희 집안은 별도로 가족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 35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어디 하나쯤은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장이 진짜 넓게 잡으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를 80만 원 합쳐서 80만 원 내고 계신 거잖아요. 더 들어가는데 사실 요것만 밝혀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력이 있는데요.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적정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 사연자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력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뭐지 대체 뭐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꼭 준비해드리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손의료비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실손의료비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3대 질환에서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대 질환은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저한테 간혹 이런 것들을 왜 준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3대 질환은 단순히 발병률이 높거나 사망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회복에 오래 걸리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이것은 즉 가계의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과 시간을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금을 준비해 드리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암 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암을 더불어서 유사암 한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이 유사암에 속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암의 10% 정도를 유사암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암 진단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는 그거의 10%인 3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여성분뿐만 아니고 남성분들까지도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암을 늘리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암보험은 보통 암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준비를 잘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원하지 않고도 통원 치료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이제 수술비, 입원비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통원 일당까지도 준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이와 관련한 진단비나 수술비도 인기가 참 많아졌는데요. 꼭 증권을 살펴보시면서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특약으로 좀 추가를 하거나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돈이잖아요. 고민되죠. 백화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워 담는 건 좋지만 내가 이거 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나에게 맞는 특약까지 다 챙겨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 가게의 적정 보험료 수준은 본인 소득의 10에서 15%를 넘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험은 가입보다는 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보장을 늘리려고 처음부터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준비하시면서 내 소득에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무리해서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필요한 타이밍에 유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한 푼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의 20%가 넘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처럼 소득의 10%로 계산을 해서 한 4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플랜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뀐 보험료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변경 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합쳐서 15만 원씩 가지고 계셨던 사연자님의 보험이 네. 변경 후에는 생명보험 5만 원과 손해보험 13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것은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표준형 보험을 해지환급 일부 지급형으로 바꿔드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태아보험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들과 적립금을 좀 삭제해가지고 일부 담보가 조정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닌 소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환급금의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보험료를 또 같이 줄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보장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보험료는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생각보다 좀 꽤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환급금이 좀 비중이 많은 건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 가정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는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지금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복귀를 할지 말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할지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계부 운영은 지금보다 분명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연기를 해주셨을 때 사연자 부부의 사연을 봤을 때 서로의 용돈을 줄이자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할지 이건 진짜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네.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두 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발생하는 지출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만큼 본인들의 용돈을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부의 용돈을 아기 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부부의 씀씀이를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감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현실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우리 자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 고민되시는 것들 저희에게 지금 연락 주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내 집 마련의 길은? 개인 차량 구입, 무엇부터 따져봐야 하나? 주택, 차량 관련 보험은 어떻게? 우리 집 가계부에서 확인하세요. 네, 앞에서 보험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신혼부부 얘기를 하다 보면 집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집 관련해서 지출은 정말 큰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더 커지실 텐데 자, 현재 이분들의 집 관련 문제는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이분들의 주거를 위한 대출이나 고정 비용을 살펴봤을 때는 네. 저는 우선 사연자 부부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요즘 같은 영끌, 또 이 네. B2 시대에 자기의 가계부에 대출이 유일하게 전세자금 대출만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칭찬할 점이거든요. 제 주변만 살펴봐도 개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이 이렇게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분께서는 요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걸 보면은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 상한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채택을 하고 네. 이제 사연자님의 경우와 같이 보통 2년을 계약으로 두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셔서 이자만 30만 원씩 내고 있고 그 비율이 본인 소득의 10% 미만이시기 때문에 소득 대비 이자 상환의 비율을 잘 조절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집과 관련한 지출은 우리가 대출금만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공과금도 있을 테고, 아니면 관리비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도 현재 소득 대비 괜찮은 지출인 거예요? 네, 일단 가계부를 살펴보면 대출 이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게 합쳐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네. 주택 관련 상환 금액이 육아휴직 수당을 제외하고도 본인 소득의 15%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을 월 소득의 20% 이하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월 소득의 20% 이하로?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전세로 살고 계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을 갖고 싶다 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전 국민의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또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살 거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혹시 뭐 꿀정보 있을까요? 꿀정보. 내 집을 사기 위한 꿀 정보는 네.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아요? 네. 사연자님의 사례와 네. 맞춰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거주지, 국가 등에서 누릴 수 있는 대출이나 주택 관련 혜택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서 이제 청약을 넣을 때도 점수가 높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이 전세로 계시기 때문에 전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은 네. 버팀목 대출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부부 연소득이 합산 6천만 원 미만이신 경우,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 있으신 경우, 그리고 등 몇 가지 조건들은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자 결정이 되는데 최저 1%부터 2% 초반까지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이시면은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7년이요? 우리는 한 3개월만 지나도 신혼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금융권에서 인정해주는 신혼 기간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네. 요점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 경우의 수와 맞는지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죠. 신혼부부 기준이 금융권에서는 7년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애를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낳으면 7살이어도 신혼! 그렇죠. 두 분도 신혼! 맞습니다. 네. 와, 부럽네요. 어쨌든 결혼을 해야 하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죠. 특히나 자동차 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아이가 나오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자가 차량을 갖고 계신데 할부 비중이 소득 대비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는 조건에 따라서 원금 상환 금액이나 이자의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모아두셨던 목돈으로 이제 자동차 차량 가입 금액의 30%를 선 입금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할부 이자와 할부 금액을 낮추시고 이자도 같이 낮추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할부로 지출되는 고정 금액을 보실 때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사기 위해서 무리하셨다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컴팩트한 차량을 구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사연자님처럼 일부 선입금해서 할부 금액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막상 내 수입에 대해서 비해서 할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자동차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차는 한번 구입하면 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원금이 큰 만큼 이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산보다는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지출 비율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본인 소득의 10% 정도로 맞춰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소득의 10% 정도를 할부 비율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는 진짜 사는 순간 계속 돈이잖아요. 뭐 유지비, 관리비, 나중에 대팔 때는 나 이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아까 원동현 전문가님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량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요. 먼저 차량은 구입 비용 이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같이 고려해서 내 소득 대비 10%가 넘어간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자동차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어가는 비용인 자동차 보험금, 그렇죠. 자동차세, 네. 주유비, 주차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맞아요. 이런 정비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사실 차량을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때 내 소득 대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옆에 계시는 재정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신 후에 그 내 금액에 맞는 금액대의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차량의 활용도가 출퇴근이 아니라 자녀를 태운 가족 단위의 그런 이동에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유비나 주차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낮고요. 운전량이 적은 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적어요. 네. 그래서 부가적인 비용도 덜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할부금 외에 교통비 지출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차량 용도와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처음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뭐 주택이며 자동차며 다양한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잘 막아야지만 가계부를 잘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서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이 나는 궁금하다 이런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지은 전문가님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또 주택 관련 보험도 그렇고요. 어떤 보험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보험이기도 하고 차를 등록하려면 일단 무조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할인율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비교하셔서 저렴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나를 위한 그런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숙달 여부와 관계없이 만 원대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로 구성하실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나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의 화재 보험은 2, 3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을 준비해 두시면 겨울철에 수도관이 동파됐을 때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대 외벌이 직장인 부부의 가계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나갈 일이 결혼, 그리고 집 마련, 자동차 구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과연 내가 적절하게 잘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비중으로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해져 있는 수입, 저축은 얼마나? 30대 부부의 노후 계획,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외벌이 3인 가족, 맞춤형 가계부는 우리 집 가계부에서 만나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알차게 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현재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나갈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매달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저축이죠. 자, 원동일 전문가님, 이분들의 상황에서는 저축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축은 이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은행저축으로 50만 원과 주택청약으로 10만 원을 매월 이게 꾸준히 묶고 있는 중이고요. 잉여자금 3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잉여자금 30만 원은 항상 그대로 있지가 않죠. 보통은 줄어있게 마련인데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네. 평소 현금 물음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타 지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조사 비용이라든가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던 자동차 네. 처리 비용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올해 결혼할 예정이니까 2만 원씩 적금을 들어놔야지 네. 이렇게 따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출되지 않도록 저축은 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 세분화해서 저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축 가능 금액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지은 전문가님, 이 사연자분의 조정, 그러니까 저축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네, 사연자님의 경우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비상금은 말 그대로 계획된 지출 외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쓰라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비상금 통장에는 월 수입의 2~3배 정도는 그 목돈을 비축해 두는 것이 현명한데요.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재정적 여유를 지니고 있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비상금을 마련해서도 안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남은 돈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불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30대 초반이시니까 앞으로 좀 장기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은퇴자산의 경우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연금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추후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연금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당연히 연금 하나로 노후에 필요한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연금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퇴직할 때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IRP 계좌를 스스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전문가와 깊게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운용을 한 퇴직연금과 그렇지 않은 퇴직연금의 차이는 적게는 몇 프로에서 많게는 몇십 프로까지 그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지속하신다면 IRP 계좌에서
그 퇴직연금이 계속해서 쌓이실 텐데 그렇게 모으다 보면 제법 큰 목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연금액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받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남편분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든 간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텐데 아내분은 현재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부부가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연봉이 오르시거나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럴 때 그리고 배우자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복직하실 수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럴 때마다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저축이나 은퇴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변경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담당 재정 상담사를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현재 내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식비 그리고 육아 비용 이거를 내 소득에 맞게 어떻게 내는 게 정답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자, 노지은 전문가님 어떻게 정리하면 좋아요? 네, 제가 볼 때 그 두 부부의 소비가 많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육아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걸 보고서는 칭찬을 아낄 수가 없었는데요. 오. 조만간 배우자분의 육아휴직 수당이 끝남과 동시에 총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두 부부의 용돈을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용돈 줄이세요. 부부가 각자 용돈을 줄이시면 아유 네가 줄여 내가 줄여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줄이시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씀씀이를 조금 줄이시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30대 외벌이 직장인의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자, 어떻게 리모델링 됐을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연자님의 변동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변했는지 살펴보시면은 우선 보장성 보험료를 좀 더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신데 CMA 통장에 비상금이 5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은퇴 관련된 키워드인 확정금리형 변액연금 2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출 내역으로는 아쉽지만 용돈을 조금씩 줄인 것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이 비상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 50만 원의 항목들이 나중에 배우자분께서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을 하신다면은 이 금액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부족했었던 원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급여 부분을 내줄 수가 있으실 테고요. 추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육아휴직 수당이 끊기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 가계부를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30대 외벌이 가정의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동차부터 집 지출까지 전반적인 지출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새는 돈은 막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열심히 작성하시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의 곁에 저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는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보험은 물론 연금과 재테크까지 가계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자, 35세 남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뭐만 하면 자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원동현 전문가님, 지금 이분은 투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많이 잃으셨나 봐요. 이럴 때 원금도 보장이 되고 투자도 좋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남성분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광고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맨 마지막에 이제 기계적인 의무로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멘트가 네, 꼭 나오잖아요.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원금 보장은 물론 안 되지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권형 상품에 먼저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보통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채권형 상품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니까 그때 투자의 맛을 좀 보시고 내가 이 투자해서 원금 손실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다. 이런 결정이 내리실 때 더 크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자, 이분은 32세 여성분이십니다. 미혼의 직장인인데요. 적금을 부어서 2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고 은행보다는 이율이 높은 곳에 돈을 넣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굴려보면 좋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노지은 전문가님. 네, 우선 이 2천만 원의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 2천만 원을 어느 시점에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플랜이 달라질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고 하니까 일시납으로 이 2천만 원을 펀드에 묶어두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실 때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물론 연금과 재테크, 가계부 전반적인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죠. 02-377-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가계부 꿀팁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바로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한 통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생각보다 항목들이 많아서 놓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자동이체가 안 돼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자동이체 항목별로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면 해당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가계부 꿀팁 두 번째. 요즘은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카드는 주어진 한도가 높은 만큼 불필요한 충동 지출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 계획을 미리 세우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에 비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2마리 토끼를 잡도록 합시다. 가계부 꿀팁 세 번째는 너무나 비싼 육아용품 중고마켓을 활용하자입니다. 육아용품 시장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수준인데요. 짧게는 2-3개월에서 길어야 1년도 안 쓰고 방치되는 육아용품들을 제값 주고 사기가 아까울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무료 나눔이나 인터넷 중고마켓을 활용하면 얼마 안 쓴 깔끔하고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쓴 물건을 팔 때도 상태가 좋은지 확인한 후에 깔끔히 세탁해서 판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금까지 부자 되는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지름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연락은 가능하십니다.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보험은 물론 재테크 연금까지 전반적인 가계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죠.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